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이 자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놓고요, EU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꽤 오랜 시일 된 것 같아요. 한 보름 정도 협상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잠깐 설명드리면 네. 유럽연합이 지난 4일이죠. 27개 회원국 투표를 해서 네. 이달 말부터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5.3% 관세를 앞으로 5년 동안 부과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독일하고 헝가리 비롯해서 한 5개 회원국이 반대를 했는데 네. 뭐 대부분 찬성하고 그다음 기권도 사실 찬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래도 유럽연합하고 중국은 계속은 협상하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적 타결돼 가지고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게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밀당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은 양쪽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중국 쪽에서 네. 그 상무부 대변인이 지난 토요일 날 그동안에 한 8차례 집중 협의를 대면 협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중국하고 특히 유럽 산업계 핵심 관심사에 대해서 유럽연합 쪽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단계 대면 협상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협상팀을 중국에 보내도록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역시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중국 상무부 대변인 얘기가 워낙 견해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면 확정 관세 부과가 이제 철회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하고 실제로 중국이 지난 8일 이제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유럽연합에서 들여오는 브랜디에 대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임시 반동핑 조치를 시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아니겠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글쎄 이제 계속 밀고 당길 것 같은데 네. 서로 지금 좋을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타결 가능성에 대한 아직도 기대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일부 보도가요. 중국이 직접 중국 전기차 기업하고 가격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얘기가 이게 전반적인 협상 진전에 해를 줄 수 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또 견제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또 타결이 안 되고 타협을 못하면 무역 분쟁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도 시장에서 보고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 현재로서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지역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부터는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네타냐후 총리 지난주에 통화했다 이런 얘기 전해주셨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주실까요? 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언론이 동시에 보도한 게 뭔가 조금 좀 합의에 근접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악시오스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장을 이용해서 백악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계획에 조금 덜 긴장하게 됐다. 근데 이제 조금 덜 긴장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미국 MBC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당국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 후보군을 이란의 군사 에너지 인프라로 국한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석유시설이라든가 특히 핵시설 공격 얘기도 있고 네. 또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언파가 계속 나왔는데 일단 백악관이 계속 만류를 해서 조금 수위를 낮추는데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네타냐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원래 지난주에 오려고 했다가 네. 네타냐후가 가지마 아직談판 중이다 해서 이제 했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만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공격하는 게 조금 더 강도가 이제 아주 센 거고,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중간 정도 강도로 합의가 이제 되고 있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레드 라인인 네. 셈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석유 시설 공격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대선이 불과 한 2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건 백악관으로서는 반가운 게 아니죠.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면이 물려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과도 그래서 이스라엘 전시 내각도 그냥 확전
감수하고 한번 화끈하게 때릴지를 놓고 그동안에 고심을 해왔는데 네. 백악관이 계속 이건 이제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합의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또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란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좀 너무 강하게 나가지 않도록 이제 붙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좀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석유를 제재를 해왔는데 미국 재무부하고 그 국무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이란 석유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 계속 공해상에서 뭐 이렇게 환적하고 해서 팔아왔다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서 대상 해운사 그다음에 해당하는 그 유조선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제재를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그 보복 수위를 좀 낮추려는 그런 하나의 백악관 쪽에 어떤 당면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도 연설을 통해서 관련된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계속 뭐 이스라엘에 끌려간다는 그런 걸 공화당 쪽에서 특히 트럼프가 계속 비판을 하니까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유대 명절 그 욤키프르 속죄일 이게 이제 시작이 됐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거든요. 네. 거기 이제 해리스가 유대인 행사에 화상전설을 했는데 이란이 핵무기 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물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외교를 선호하지만 다른 모든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여기 대해서 이제 물타기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유엔군 탱크 진압 보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접경 지역에 네. 유엔 평화 유지군이 한 10,000명 정도.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인도, 중국까지 해서 한 이런 40개국이 여기 파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지상전까지 하니까 이제 유엔군이 그동안에 몇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여기 이제 그 유엔군 주둔 기지가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네타냐후가 유엔 총장한테 레바논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철수시켜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유엔군 그 기지를 정문을 탱크가 부시고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활동도 방해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발끈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네타냐후가 뭐 헤즈볼라에 대한 그 공세를 뭐 전혀 놓칠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10,000명이 국경에 주둔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종의 완충 역할로 좀 여기를 그렇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 쪽 주장은요. 네. 레바논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 헤즈볼라가 유엔군을 인질 삼아 방패 삼는다.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용납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하러 이제 촉구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유엔군 쪽에서는 절대로 못 간다. 계속 머물겠다.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는 탱크를 몰고 아마 기지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엔 평화 유지군에 파병한 나라들이 있는데 공동 성명을 또 낸 모양입니다. 내용이 뭐죠?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나라 뭐 중국, 인도, 프랑스 포함해서 네. 40개국이 그저께 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내 긴장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는데 특히 그래서 평화 유지군의 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건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이거 절대로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제 미국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식의 또 절충이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 또 미군 관련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 이것도 새벽에 보도가 됐네요. 그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군사훈련할 때는 그 사드들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력도 들어갔는데 지금 가자 전쟁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미군 병력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사드 고고도 미사일 이 포대하고 같이 이제 관리 병력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외신들이 오늘 새벽 전하는 게 가자 전쟁 이후에 미군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특히 훈련이 아닌 실전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추가 공격, 탄도미사일 같은 걸 또 공격할 경우에 그 방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란 외무장관의 얘기도 관련돼서 좀 전해 주시죠. 뭐 레드라인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네.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미사일 공격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그 방어망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99% 요격을 해서 별 피해가 없었는데 지난달 공격받았을 때는 그때도 한 200발 탄도미사일 쏘았는데 최소 30발 이상이 이스라엘에 떨어졌고 특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공군기지 여기는 F-35 같은 아주 최첨단 병력이 있거든요. 군장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그 X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국익 방어에 레드라인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최근에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에 무기를 준다. 그러면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전면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이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점을 네.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그 이라크 외무장관하고 이제 회담하고 공동 회견에서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평화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이 공격할 경우에 이제 반드시 미사일을 쏘거나 항공기가 가려면 이라크 영공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뭐 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자 뭐 이스라엘은 지금 뭐 계속 그 보복한다는 입장은 뭐 불변인데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이제 미사일이나 뭐 전투기 이렇게 하려면 이라크 영공을 지나야 한다는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 네. 레바논 헤즈볼라가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네. 이란 중부 도시에 또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다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변화되는 사항들을 지켜봐야 할 이슈임은 분명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는데 지금 네. 해리스는 좀 주춤하고 트럼프는 좀 올라가는 그런 게 거듭 확인이 되는 걸로 네.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ABC 방송하고 입소스가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를 했는데 해리스가 앞서긴 앞섭니다. 전국 지지율에서. 근데 2%포인트 오차범위 있고요. 특히 7개 경합주에서는 그동안에 해리스가 그래도 한 뭐 4대3 이 정도로 좀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번 이 ABC 방송 조사는 7개 경합주에서 똑같이 49% 동률. 그러니까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끝으로 갈수록 또 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이런 나오네요. 이슈별 네. 그 지지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차이도 아주 극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미 불법 이민자 추방 찬성은 훨씬 높아졌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고요. 낙태권도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앞서긴 했는데 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완연히 앞서는 걸로 그렇게 거듭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범죄, 안전, 뭐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지금 그 트럼프가 이건 뭐 전에도 트럼프가 거기서 이제 유리했죠. 다만 이제 민주주의 수요 부분 같은 건 이제 해리스가 앞서는데 그 차이가 해리스가 좀 불리한 쪽으로 좁혀진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역시 이제 이렇게 초접전이니까 승부를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이른바 부동층 유권자 스윙 보터인데 해리스가 물론 49%로 트럼프에 앞서는 걸로 44%, 5%포인트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한 달 전 조사 때는 10%포인트 앞섰었습니다. 그만큼 좁혀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좀 만만치 않나 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네. 추가 토론 그 찬성도 보니까 한 57%는 네. 해야 된다. 41%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추가 토론에서는 지금 뭐 전혀 생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챗 GPT는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뉴스위크가 이제 네. 물었다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누가 승리할 걸로 예측하느냐 했더니 매우 치열한 경쟁이 될 거다.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대 경합주 판세 분석을 요청했더니 이제 해리스가 우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어차피 챗 GPT는 이렇게 학습을 해서 하니까요. 비슷한 결과를 내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게 7개 경합주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전히 팽팽하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지금은 가장 최근 조사는 네. 49% 동률로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모르겠는, 네, 한치 앞을 모르겠는.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네, 계속해서 뉴스 좀 주목해 주시고 전달해 또 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흑인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뉴욕타임즈하고 시에나 대학이 네. 가당 최근 조사를 해서 보니까 흑인 유권자의 78%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15%는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이게 지금 과거 지난 그 2020년 대선 때, 2016년 대선 때에 비해서 그 폭이 훨씬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트럼프가 그때 뛰었었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핵심 경합주가 지금 워낙 작은 표차로 결정이 될 상황인데 흑인 표심이 이렇게 해리스한테 상대적으로 멀어졌다는 것은 해리스한테 불리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특히 뭐 남녀로 나눈다면 특히 흑인 네. 남성 쪽이 해리스에서 더 멀어진 네.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민주당의 공약 이행이 좀 미흡하다. 이쪽에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실망했다, 이 이런 조사 얘기예요. 결과를 전하면서요. 왜 그렇게 흑인 지지층이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해리스에 대한 지지층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보니까 민주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불만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30세 미만 흑인 유권자의 40%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 사는 한 60대 흑인을 이제 한테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우리를 너희는 뭐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식탁에 있는 그 남은 음식 주면서 이거나 먹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가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흑인 유권자 상당수가 특정 현안에서는 트럼프 정책을 선호하는 걸로 되어 있다. 특히 56%가 국내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훨씬 더 이쪽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뭐 국경의 장벽이라든지 이민 그렇죠.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것도 있죠. 범죄 네. 통제 문제 같은 거 이런 거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훨씬 더 흑인 유권자들이 더 이렇게 호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네, 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계로부터도 예전만큼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뉴욕타임스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는 이제 해리스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매체죠. 여기가 시에나 대학하고 이제 조사해서 보니까 히스패닉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 3명의 대통령 후보들하고 비해서도 그 이번에 조사에서 56% 해리스를 지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년 오바마는 70%였고요. 그다음에 그 2016년 대선 때 힐러리가 68%, 그다음에 지난번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이 62%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네. 계속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네. 포인트가요. 네. 왜 그럴까 했더니 트럼프가 그렇게 반이민 공약을 내놓는데도 히스패닉이 그걸 지지를 하는 걸 보니까 그 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들은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도 뉴욕타임스가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아프리카에 대한 서방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중국 관영통신 신화가 현지 그 아프리카 컨설팅사가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서방 언론들이 아프리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최소 연간 한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7천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가 케냐하고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선거 과정을 이렇게 집중 분석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왜곡된 보도도 한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선거 시기에 뭐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걸 것들. 더 많이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 정도 42억 달러면은 1,200만 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7,300만 명 아이들한테 예방주사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공정하게 보도할 경우에는 차입 이자율도 영향이 크게 있을 것이다. 이런 글쎄 얘기네요. 이게 네. 뭐 월가에서 어느 정도 실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공정하게 만약에 보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차입 이자율도 한 최대 1% 포인트 떨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그 대외 신뢰도도 올라가고 해외 직접 투자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 그 컨설팅사 관계자 얘기가 아프리카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너무 외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신용 평가사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